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5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수중 전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차세대 잠수함용 잠망경을 국산화하는 그런 과제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가 어제 보면 펌프젯, 보통 이제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추진 시스템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선박이나 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사업, 그런 것들이 어제 이제 펌프젯 같은 경우는 24년까지고 원자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27년까지고, 오늘 소개드릴 과제는 28년까지고. 자, 현재 이제 도산 안창호급 배치 2는 건조가 되고 있고, 배치 3까지 나올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시간 안 잡혀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원자력 추진 또는 핵 추진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이전 정부에서 뭐 공식적인 언급도 있었죠. 자, 그것들을 위한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한 2020년대 말쯤 되면은 이 과제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런 정보 과제들은 거의 체계 개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느냐. 거기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 거기서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뭐 촉진을 시킬 수도 있겠고, 연기를 시킬 수도 있겠고, 뭐 무산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렇지만 일단 연구 개발은 좀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계속. 자, 그리고 이 잠망경에 관련돼서 살펴보다 보니까 잠수함에서 그 대잠 초계기나 대잠 헬기를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고 이게 이제 핵심 기술 연구사업 개발 제안 요청서죠. 이제 기업들한테 들어오라는 거고, 어제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거 할 때는 이미 기초 연구는 다 돼 있는 거고, 기반 기술들은 상당 부분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하면 되겠다, 스케줄에 맞춰서. 그래서 예산 배정받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별로 없다. 또한 우리 연구과제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랄까, 그 지식 소유권을, 지적 소유권을 정부 기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업계에서 공동 개발하더라도 국가의 귀속이 되고, 이제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와 다른 체계를 개발할 때도 그게 바로 응용이 돼요. 전파가 상당히 빠른 구조입니다. 여기서 그런 걸 여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짧은 기간에 상당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세계 최고의 전력을 좀 구축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3년부터 28년까지죠. 이 잠망경 하나 개발하는데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투입이 되고 시간도 상당히 걸려요. 이게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거죠.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각 정점에 있는 기술들을 모아서 새로운 패키지로 제시하는 거고, 기존에 쓰는 다른 국가들의 잠망경에 쓰는 보다는 한 단계 높은 이런 걸 목표로 좀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연구개발 필요성을 한번 볼게요. 반드시 제안서의 순서에 따르지는 않고 제 생각 기준으로 필요한 부분을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구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첫 줄을 읽어보면은 둘째 줄과 현재 잠수함에서 운용 중인 우리 잠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국외 도입, 전자공학 체계의 도입 비용, 기술 사양, 후속 군수 지원 고려, 상향된 수준의 국내 개발 필요. 아주 짤막하지만 할 이야기는 다 했죠.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우리 사실 잠수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알려진 것도 없고, 왜냐면 무기 체계 자체가 극비 무기 체계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잠망경은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쓰고 있었다. 그걸 하나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잠망경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전자공학체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잠망경이죠. 자, 그리고 그들의 기술 사양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차세대 잠수함의 역량에 부응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 수입해서 쓰는 게 차세대용으로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 이거는 뭐 다른 모든 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부분이죠. 단종되면 없으니까 그 다음. 그래서 상향된 수준의 국내 개발 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 것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기능에 부합하는 걸 살려고 해도 잘 없더라. 그래서 그러면 뭐 그런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수출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소 기술들을 전부 다 국내 개발하는 겁니다. 이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내용이 수중 항해 중에 수상 표적을 탐색하는 거는 우리가 뭐 잠수함 영화에서 익히 봐서 알고 있죠. 전망경 빼꼼히 내밀고 살펴보죠. 그런데 이게 덧붙여서 항공 표적 탐색이 나와요. 여기 하나 이제 오늘의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파노라마 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60도겠죠. 그래서 000도는 저기 이거는 우리도 이미 익숙해요. 차세대 전차나 차세대 장갑차야. 그리고 지금 이제 레드백 같은 것도 해외 버전에 보면은 360도 상황 인식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죠. 각 그 모퉁이마다 장갑차나 전차의 모퉁이마다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 카메라에 정보를 한 군데서 모아서 그것을 승무원들이 쓰는 헬멧에 이렇게 보여주거나 내지는 이렇게 LCD 패널을 쭉 둘러서 내가 마치 고개를 내밀고 살펴보는 것처럼 그런 시야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죠. 거기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요즘 나오는 이제 최신 승용차에도 보면은 위에서 바라본 것처럼 이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주차할 때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나는 차 안에 타고 있지만 꼭 차보다 한 5m나 10m 상공에서 내 차를 내려다보는 그런 뷰를 그런 시야를 제공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고급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도 적용하겠다. 잔망경에도. 그래서 잔망경이 세트가 2개예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왼쪽 게 이제 저는 기존의 잔망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우리 쪽에서 제안한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로 방향으로 약간 길면서 창이 2개가 있어요. 우리가 육군 기갑 장비에서 익히 보던 그런 조준기에 들어가는 그런 EOIR 시스템이에요. 이게 표시가 잘 돼 있죠. 이번 기회에 이것도 확실히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거는 가시광, 가시광이고 LRF라고 되어 있는 거는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입니다. 즉 레이저 광선을 쏴서 거리 파악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조준을 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 거는 컴컴한 데서 볼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IR 카메라가 되어 있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근데 대신 지금 언급드린 것처럼 대공 표적을 상대한다. 그리고 대공 표적을 잠수함이 상대하려고 하면은 그런 대공 표적, 즉 대잠 헬기나 대잠 초계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있어요.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대잠 로켓이 있고 또 소형 경어뢰가 있죠. 그들의 사거리보다 바깥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수십 킬로 떨어진 상태에서 적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조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탱크나 전차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고급 광학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새로 다 개발하는 거냐? 아주 어려운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고도 무인기가 있고 군단급 무인기가 있죠. 지금 뭐 여단급 무인기로 짐작되는 그런 헬기 형태의 무인기에도 보면은 20km 정도 거리에서 적의 탱크 정도, 장갑차 정도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EOIR 시스템이 붙어 있어요. 용만해요. 그러면 군단급 무인기에서는 군단 작전 범위를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 붙은 한 이만하겠죠. 보통 해상도가 좋으면 렌즈가 커지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5, 60km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군에서 운용하는 중고도 무인기는 그보다 더 넓은 데를 보겠죠. 훨씬. 자, 게다가 우리는 또 KF-21을 위해서 그 타겟팅 포드, 그것도 어떻게 보면 EOIR 시스템이에요. 이거의 같은 구성이에요. 그거는 더 멀리 봐야 될 필요도 있겠죠. 정밀 타격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기술들은 이미 있다. 그게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바다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물속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렌즈들이 이거 수압을 견뎌야 되겠죠. 이 쭉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이 부분까지 그 잠수함 선체 속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로 밖에 노출된 상태에서 그 수압을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스터에 달려가지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언뜻 보시면 드시는 생각이 장갑차에나 전차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살짝 하늘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공 표적을 잡아야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이제 차륜형 대공포 있죠. 그거에
그것도 아마 약간 하늘을 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공 표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거에 훨씬 고급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교전 거리가 몇 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사거리가. 근데 이거는 수십 킬로 이상 날아가야 되는 거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걸로 치자면 1000마 대공 미사일 체계, 그게 고급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뭐가 필요하냐? 밑에 약간 360도 그게 필요하죠. 전차나 장갑차 같은 경우는 이게 모퉁이나 여기 뭐야 저기 포탑 주변으로 한 4개 정도 설치하면 360도가 확보가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면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요거 밑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동에 조그만한 원판에다가 주위로 카메라를 지금 6개인데 그 각각은 가시광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그거와 왼쪽 걸 붙여놓은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물론 위에 있는 게 성능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를 보기 위해서 집중하는 동안 전체 상황 인식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360도를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동으로 위험적을 감지하고 알려주고 그런 기능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360도를 보는 와중에 내가 조준하는 목표를 또 따로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컨셉 개념은 이미 전차나 장갑차에서 우리가 이미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걸 단지 이제 물속에서 쓰는 용으로 만드는 거죠. 잠수함용으로. 그리고 이게 잠수함의 무기 체계하고 전투 체계하고 연동이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걸로 비행기를 조준한다. 저게 초계기나 대잠 헬기를 조준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무기 체계가 뭔가 그러면. 예. 그걸 우리가 조준해서 격추시킬 거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조준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이게 K21 장갑차에 들어가 있는 오른쪽에 보면 차장 조준경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 거는 사수 조준경인데 세로로 해서 구성이 같아요. 왼쪽 거는 이제 가시광선에다가 레이저로 하는 거리 측정기, 오른쪽은 적외선. 똑같죠. 여기에다가 이제 밑에 360도 인식하는 카메라를 밑에 둘러는 셈이죠. 우리 차세대 이제 장갑차는 그런 카메라들이 이렇게 몇 군데에만 있겠죠. 이렇게 뭐 포탑에 있거나 아니면 차체의 구석에 있거나. 예. 자, 그래서 이런 컨셉을 이제 잠만경에다가 적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대신 이제 거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안이 돼야 되고, 또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파도가 칠 수도 있고 안개가 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지상보다는 안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 더한 악조건 속에서도 더 멀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사양이 들어가야 된다. 거의 최고 사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그 필터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걸 이제 걷어내는 거 알고리즘이 지상 거보다는 또 한결 고급스러워져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우리 군단급 무인기나 뭐 저기 중고등 무인기에서도 하늘에서 볼 때도 보면 밑에 구름도 껴 있고 뭐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안 해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0도 이제 인식 시스템 이건 뭐냐면은 이제 K3 전차용으로 나와 있는 성문용이죠. 그때는 이제 무인 포탑에 성문에 3명이 앉아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각각이 이제 보내온 영상을 하나로 합성을 해서 쭉 보여주는 것이죠. 전체도 관망하고 내 표적도 동시에 볼 수 있고, 그리고 내 표적 외에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목표 외에 다른 데서 위험이 발발하면 그게 소리일 수도 있고 섬광일 수도 있고 그냥 모양 때문에 내 AI가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가시광도 그렇고 적외선 대역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또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한다. 예. 이런 잠수하면서 쓸 수 있게. 즉, 근데 대신에 이제 잠만경 하나만 쏙 내밀고 그 잠만경은 가능하면 작고 가늘어야 되겠죠. 상대방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니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그 작은 크기의 최고 사양을 구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과제를 위해서 개발해야 되는 기술들을 쭉 나열을 한 건데 보면 가시광 카메라 모듈, 그다음 이제 중간 대역대에 이제 적외선 카메라, 그다음 이제 레이저 공학 모듈 이런 거는 기술이 다 하던 거죠. 이미 기술도 확보돼 있고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화시켜야 된다. 안정화 제어 모듈 개발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단일 표적에 대해서 시선 추정 및 다수를 동시에 쫓으면서 내 목표도 하나 해야 된다. 적이 여럿이 있을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60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그 알고리즘이 우선순위를 배열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다수 목표를 공격도 가능할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어디서도 참고가 되느냐면은 우리 LAH 같은 경우에 천검을 쓰잖아요. 천검은 4세대 최고 수준의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헬파이어와 달리 동시 교전 능력이 있어요. 동시에 팡팡팡팡 발사할 수 있어요. 헬파이어는 하나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전통적인 헬파이어 대부분의 헬파이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LAH가 상대방을 포착할 때 있어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있고 추적해야 되는 거고. 여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즉 여러 대를 동시에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공중 표적에 대해서도. 자, 여러 다수 표적 동시 추적 기술 여기 있죠.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수상 및 대공 표적 확인을 위해서 고각 구동 범위 이건 주로 뭐 그거겠죠. 대공 표적을 위한 거겠죠. 거의 뭐 90도를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0도도 그 각도의 범위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수상함을 보기 위해서는 90도 전혀 필요 없잖아요. 고개 들고 이렇게 볼 필요 없잖아요. 배가 하늘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게 대잠 헬기나 초계기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덩치에 갈수록 요구되는 게 많아지고 그것도 고사양으로. 그래서 연구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 이제 대공 표적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대해 언급된 이제 제안서의 그 부분을 제가 모아봤어요. 위에 보면은 제 위에 거죠. 수중에서 수상 및 수중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해하건대는 잠수함이 다 부상할 필요 없고 과거에 초기에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고 싶은 초계기에 대해서 초기 모델들을 보면은 맨페이지에 있죠.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마스터에 함교에 설치한 상태에서 발사를 하는 건데 그때는 함교를 노출을 시켰어요. 여기서 지금 수중에서 한다는 것은 잔망경만 내놓고 저걸 포착하고 그 상태에서 발사를 할 수 있다. 아니면은 포착만 하고 물속 그 포착 잔망경을 내놓는 것도 노출 위험이 있으니까 포착만 하면은 다시 물속으로 잠항해서 안전 심도에서 발사한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공 표적을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주야간 관측이 가능하며 표적과의 거리 측정이 가능한 센서로 구성돼야 된다. 즉 이것은 쏘겠다는 거예요. 좌표를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3차원 좌표를. 미사일을 쏘겠다는 거죠. 그것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수 표적에 대해서. 그 다음 밑에 거를 보면은 이제 구동에 대한 부분이죠. 탐지 범위 확보를 위해서 방위각 및 고각을 구동, 수상 표적 및 대공 표적에 대해 탐지 가능. 즉 수상 표적만 생각할 때보다 훨씬 구동 범위가 넓어야 된다. 그 센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공 표적의 거리 측정해야 되고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동시 추적도 가능해야 된다. 여러 대를 복수의 적들과 동시 교전이 가능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잔망경이 최신형 잔망경이 들어간다는 알겠는데 대공 표적이라는 부분 우리가 낯설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국방과학기술정보 104호에 나오는 이 이제 기사인데 이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내용을 다 아는 내부자들이 만든 자료예요. 이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3년. 이거를 먼저 접했는데 이건 좀 됐어요. 1, 2년 전에 접했는데 이것만 보고는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인지 감이 잘 안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새로 그 과제가 나오는 걸 딱 지켜봄에 있어서 이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었구나.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때 이런 데 대한 의견들이 검토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 하기로 했구나. 그래서 이런 기사가 실렸구나. 자,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이제 시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제 프랑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중에 지금 가장 이제 살아남아 있는 거 유일하게 이게 독일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 한 거, IDAS라는 거, 어레곤에서 발사하는 거. 이게 우리랑 인연이 또 있어요. 희한하게. 이게 독일의 딜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이때만 해도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워낙 군축 바람이 심하게 불 때라 이게 2006년, 2005년, 6년 이때 주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2010년대 초반쯤 돼서 결국 채용이 안 된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이게 이제 독일의 212급 잠수함이나 뭐 209 시리즈에다가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필요성은 있었던 거예요. 군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했겠죠. 근데 본격 체계 개발 양산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누가 가져갔느냐? 뭐 지금 공동 개발 형태로 돼 있는데 터키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터키가 독일 잠수함을 사가지고 갔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독일 잠수함 사가지고 오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언뜻 나오는 자료로 봐서는 2022년경에 배치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위주를 자료도 좀 있고 요거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터키 쪽 유튜브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이제 터키하고 독일이 공동 개발, 저기 IDAS. 이거 보면 우리도 지금 그 독일에서 아이리스-T, KF-21용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 같은 거를 도입하고 기술 이전도 받고 또 타우루스 미사일 같은 것도 사오고 이랬는데 그것도 기술 이전 다 됐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거 그렇게 엄청난 비용 들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한테는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군축 바람이 불었고 그런 유럽의 유능한 방산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채택을 안 해줘서 그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술 이전을 요구했을 때 좋은 조건으로 기술 이전이 가능했으리라고 보고 터키도 그런 분위기에서 이걸 선택했다고 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그 미사일에 대한 재원인데 이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인연이 있다 그랬는데 딜사는 아이리스-T라는 우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회사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리스-T를 기반으로 그것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게 개조한 거예요. 예. 우리하고 인연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참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이 회사랑 계약을 해서 아이리스-T를 들여왔고 기술 도입도 좀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무작정 우리가 개발하는 것보다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어뢰관에서 발사를 하고 또 이것도 이제 적외선 유도로 해요. 예. 근데 여러분 대공 미사일을 잠수함이 물 속에서 어뢰관을 통해서 발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겠습니까? 어뢰관으로 발사하는 사례는 이미 다른 미사일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뭐 케이스에 넣어서 하는 건지, 케이스에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은 미사일 그대로 발사를 하든지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새롭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도 하푼 미사일 같은 거 이미 우리 잠수함에서 발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다.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내가 함정이거나 지상에 있거나 또는 공중에 있을 때 상대방의 적기를 파악하는 가장 큰 수단은 레이더예요, 레이더. 근데 물속에 있으면 레이더를 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잠 초계기들이 아주 느린 속도로 아주 낮은 고도로 빙빙 돌잖아요. 심지어 대잠 헬기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습니다. 고도 한 10m, 30m 이 남짓에 떠서 아예 그냥 물속에다가 디핑 소나라고 그러죠. 퐁당 담궈 놓고 잤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레이더가 없으니까 적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락곤을 하기가 어렵다. 물속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독일 사람들은 어떤 것을 고려했는고 하니 광섬유 데이터 링크를 써요. 예. 이게 뭡니까? 우리 그거랑 같은 거예요. 청검이랑. 청검은 그렇기 때문에 숨은 상태에서 발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인기나 의 도움을 받아서 그 좌표만을 받아서 그 좌표를 입력하고 발사를 해요. 그럼 날아가죠. 좌표를 보고 그 다음 이제 그 있는 카메라가 작동을 하면서 자기가 찾죠. 찾기도 하고 그 카메라에 있는 정보가 뒤에 광섬유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숨어 있는 조종사가 보아요. 그래서 목표를 수정해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목표를 선택해 줄 수도 있고 뭐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미사일에 맡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섬유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데이터 링크가 돼요. 그래서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적외선 유도가 합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리스-T를 기반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잠수함이 초계기에 대해서 또는 대잠 헬기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마음먹는다는 것은 어떤 단계에 처해졌느냐면은 내가 발각이 됐구나. 조금 있으면 저기 공격을 가해 오겠구나. 그런 순간에 쓰는 이제 수단이에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 그러면 상대방의 디핑 소나나 뭐 물론 거기도 수동 소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게 대잠 초계기가 떨어뜨린 그 소노 V나 디핑 소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잠수함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아는 거예요, 위치를. 초계기도 빙빙 돌고 있을 테니까 내를 찾았으니까 그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그 어딘가에 대략의 위치를 보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유선 유도가 되기 때문에 발사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내 타격 여부를 확인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적외선 카메라에 잡히는 것을 잠수함이 전송을 하거든요. 자, 그런 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세적으로 적기를 격추시킨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최후의 대응 수단이에요. 그래 따지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이쪽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기색만 보이더라도 상대방 초계기는 바로 회피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거 같아요. 초계기에 쓸 수 있는 무장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호위함이나 구축함이 옆에 지원 세력으로 있다가 나한테 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잠수함을 공격하는 게. 그게 주로 뭡니까? 경의뢰 아니면은 우리 홍상어 같은 로켓이 달린 유도 의뢰예요. 그런 것들의 사거리 밖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나의 생존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초계기나 잠수함이 나한테 쏘는 것은 나한테 도달하지 못하는 거리에서 난 그들을 요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게임의 양상은 조금 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잠수함이 공세적으로 발각도 안 됐는데 먼저 나서가지고 상대방 초계기를 뭐 격추시키거나 대잠 헬기를 격추시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생존성이나 부분은 훨씬 올라가고 상대방 적군이 그걸 인지하고 있다면은 상대방이 적극적인 대응을 당연히 못하게 되겠죠. 그 또한 내 잠수함의 생존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이게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게 그들이 이제 보여주는 이제 작전 개념이에요. 이 보면 의뢰 발사관인데 이 미사일은 당연히 이제 공대공 미사일 기반이니까 작아요. 그래서 의뢰 하나 들어가는 크기에 4발이 들어가요. 2발이 이제 나란히 들어 있고 그다음 앞뒤로 또 2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 4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최악의 순간에 발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전의 세대도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그냥 상대방이 때리면 맞아야 되니까 잠수함은 나는 발각된 거 아는데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이미. 속도를 올리면은 뭐 끝난 거죠. 더 쉽게 발각되니까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 원자력 잠수함도 마찬가지겠죠. 속도를 올리면 소음은 더 나겠죠. 근데 속도로서 헬기나 뭐 초계기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이제 필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상반신을 함교를 내놓고 거기서 미사일을 쏜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은 물 속에서도 발사를 한다. 의뢰관으로 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정밀도가 훨씬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건 한 사거리가 한 20km 정도니까 그 상대방의 대잠 타격 그 경의뢰하고 유도 로켓하고 뭐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 멀리서도 초계기를 탐색할 수 있었고 미사일만 사거리가 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저기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중률을 높이려면. 그래서 오늘 나오는 잠만경이 상당히 멀리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5, 60km 이상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안전한 거리에서. 그러면 내가 발사하는 미사일도 사거리가 5, 60km는 돼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발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청상어나 우리말로 하자면은 홍상어 로켓, 아스롯 같은 거잖아요. 그거에 바깥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잠만경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잠만경을 빼꼼히 내밀 때도 이미 나는 들켰다는 가정이 지금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추가로 노출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작아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적이 나한테 공격할 수 있는 이미 발각을 당했다 하더라도 물속에서는 훨씬 신호가 멀리 가니까 음향 신호가 적이 나한테 공격하려면 나한테 다가와야 될 거예요. 좀. 그죠? 예. 그래서 적의 사정거리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요격을 한다.
자, 그런 EOIR 시스템은 이미 무인기나 KF-21을 개발하면서 그 정도 성능은 개발해본 전력이 있다. 단지 그것을 수중용으로 바꾸는 데 따른 무슨 도전 요인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것도 터키 쪽에서 사진인데 이거 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무인기를 해상에서 초계기로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처럼 그 주로 연안에서 작전하는 경우는 이게 아주 괜찮죠. 일본도 가까이 있죠. 중국도 가까이 있죠. 북한도 가까이 있죠. 예. 그리고 이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수많은 나라의 공해상으로 우리 뭐 어차피 우리의 영해라는 것은 한 20km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서해안이나 동해안에는 지금 잠수함의 밀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는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누가 적으로 돌변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맞죠? 지금 미국이 우리 동맹이지만 예전에 우리 강화도에 가보면 강화 역사박물관에 가보세요. 광성보 전투에 대한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하고도 전쟁했죠. 병인양요, 예. 신미양요. 미국하고 전쟁했죠. 일본하고도 전쟁했죠. 예. 우리를 따먹으려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했죠. 예.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좀 전에 언급드린 그 모든 나라의 잠수함 더하기 최근 강자들의 잠수함이 서해, 남해, 동해에서 우글거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이런 무인기 세력은 아주 좋다. 즉 이제 이런 한반도 해역이라는 것은 진짜 대잠 초계기나 대잠 헬기의 밀도가 정말 높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가는 걸로 하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결정을 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양에서 주로 활동을 한다. 이런 데 대한 수요는 우리만큼 절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이 우리 해역이잖아요. 네.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28년까지로 돼 있는 거고 어제 말씀드렸던 펌프젯은 24년까지예요. 이게 이것은 물론 설계를 위한 과제예요. 그러니까 설계가 완성되면 24년부터 바로 제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얼추 비슷해요. 잔망경이랑. 예. 그리고 또 차세대 다목적 고출력 전력 생산 기술. 이거는 뭐냐면 27년까지 되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40피트 컨테이너 트레일러 차량에 들어가는데 1회 연료 충전으로 20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전력 생산 장치는 그것도 고출력으로 20년간 한번 연료 주입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예. 차세대 소형 원자로. 이거 27년까지잖아요. 자, 오늘 말씀드린 과제도 27년까지죠. 펌프젯도 24년까지 설계. 그 다음 제작에 들어가면 얼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말은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또 변동사항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20년대 후반쯤 되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배치 3로 보여지는 배치 2가 28, 29 요때 끝나게 돼 있어요. 새 책이. 그 바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래 가는 걸로 지금 다 돼 있구나. 계획은. 그리고 연구 과제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건 뭐 추진 전동기라는 부분인데, 기존 이제 모터죠, 모터. 기존 잠수함 대비 2배나 커진다는 거죠. 이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디젤 잠수함을 2배 이상 키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자력 추진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소형 원자력 차세대 거기에 필요한 그 출력을 받아낼 훨씬 더 큰 덩치를 구동할 수 있는 모터가 필요하다. 또 이렇게 개발되는 모터는 또 다 이제 우리 향후 수상함들도 다 전기 구동으로 바뀌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다 원용해서 서로 쓸 거예요. 예. 여기서 배운 이제 잔망경 기술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잘 해낸다면 360도 파노라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갑 장비에도 그대로 다 활용될 겁니다. 아마. 자, 오늘은 저기 잠수함 잔망경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